3부에는 역사 대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 대부분 이제 월요일에 맞춰서 이렇게 역사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와 업적을 다룰 시대적 배경과 연관하여서 진행을 하고 있죠. 대담 20탄입니다. 20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19탄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해서 방영했던 백년전쟁 두 얼굴의 이승만이라는 그렇게 백년전쟁 영상이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되었는지 이런 것을 날조됐는지 이런 걸 살펴봤었죠. 20탄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를 들어가는 과정, 어떻게 상해를 들어가는지, 상해 임시정부 내부의 갈등과 반목, 이런 게 어떤 내용인지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3부 진행하겠습니다. 유혁순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상해 임시정부 내부 상황을 다루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건국절 논란이 되다 보니까 임시정부 관련된 문제까지도 나오게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최근의 상황과 연관해서 네. 혹시 이제 이야기해 주실 게 있으면 네. 중간에 좀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임시정부 관련된 논란이 해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에 기초해서 한번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이승만이 선출이 됐었죠. 1919년 9월에 선출이 됐었죠. 근데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 정부가 이승만에게 현상금을 걸어놓은 상황이었죠. 미국과 일본은 우호적 관계에서도 였기 때문에 미국도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 대담 때 이제 교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신 내용인데,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상해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상황에 일단 있었나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날조한 그 이승만과 김노디의 불륜설, 이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그 1919년 4월 달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를 하고, 그게 이제 미주판 3.1운동이거든요. 그 반응이 미국에서 뜨거워서 그 여세를 몰아서 미국 각지에 한국 친우회를 만들고 또 교민들 사이에서 독립의 열기를 끌어당겨서 그 독립 자금을 모으는 창구도 제대로 만들고 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상해로 가기 위해서 직접 미국 본토에서 가지 않고 하와이로 가서 이제 하와이에서 상해로 가려고 하와이로 가다가 그 일을 겪었죠. 네. 별것도 사실은 이승만 그 당시 이승만에게는 그 수사 자체가 없었어요. 김노디만 그 하와이 이민국이 불러서 조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너 그 사람이랑 여행한 건 무슨 일에 여행을 했냐 하는 조서를 받아서 그 조서에 나온 게 이제 아무 관련이 없다고 그 앞뒤가 맞고 하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너를 추적을 했구나. 네네. 그 만액투 위반이 전혀 아닌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무혐의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아예 모르고 그 사건 외에도 미국과 일본이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을 대하는 이런 문제는 계속 이제 그거는 이승만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상해에서 조선을 독립시키겠다라는 임시정부가 만들어졌고 상해뿐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만들어졌다가 상해에서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통합된 임시정부의 우두머리로 이승만을 뽑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을 독립하겠다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도저히 그냥 놔둘 수 없는 조직이고 그 조직의 우두머리가 이승만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을 합병을 해놨는데 그 합병한 나라가 지금 독립을 하겠다고 난리를 쳐대니까 일부 사람들이 이거는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제압을 해야 되는데 상해 임시정부는 그때 그 조계지라 그래서 상해에 그
열강들이 치외 복권적인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일본의 공권력이 들어가서 잡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우두머리가 이승만으로 뽑혔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정보가 있는 한 다 아는 거고 그럼 이승만은 이제 맞으면 일본 입장에서는 반란의 수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저걸 잡아야겠다라는 생각하고 그래서 현상금을 30만 불 걸어놨어요. 그 당시 돈도 30만 불이 뭐 엄청난 돈이겠죠. 근데 이승만은 이승만대로 이제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은 미국에서 일본의 그 무슨 스파이들한테 잡혀가지고 내가 끌려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미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 조심스러운 활동 끝에 이제 하와이로 가서 상해로 가는 방법을 모색해보자. 하와이에서는 상해 직항 배편이 있었어요. 네. 미국 본토에서는 전부 일본을 들러서 상해로 가게 돼 있어. 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상해 들어가기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상해 임시정부 의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까? 이제 이승만이 미국에서 네. 독립운동을 하면서 뭐 인기도 좋고 해서 자금도 많이 모은다고 소문을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상해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숟가락 빨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뭐 자기 개별적으로 각자 갖고 있는 돈들이 좀 있겠지만 그거 다 푼돈들일 거고 단체가 움직여서 뭐 아침에 모여서 인사하고 회의하고 뭐 무슨 임시정부는 그럼 앞으로 활동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뭐 100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 사람들의 무슨 기본적인 의식주와 활동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승만이라는 저 인물이 미국에서 교포들 사이에 인기가 좋고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서 후원금을 많이 받는 데더라. 그게 이제 우리가 대통령으로 그 사람을 뽑았으니까 우리 독립활동자금으로 들어온다 하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거기다가 또 이승만의 여러 가지 활동 예컨대 뭐 상원에다가 한국을 독립시켜달라라는 탄원서를 내가지고 그 결의문을 거의 통과될 뻔했잖아요. 그 아일랜드는 통과가 되고 조선은 통과가 아깝게 안 됐잖아요. 그런 활동을 한 것도 다 이제 소식을 들어서 뭐 실시간으로 소식을 듣지는 않았겠지만 이승만의 미국에서의 독립을 향한 활동이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우리 지도자로 그러면 빨리 대통령으로 와서 우리를 좀 전체적으로 인솔해 달라, 지도해 달라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로 들어가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마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본 정부가 30만 원 정도의 현상금을 걸 30만 불. 30만 불. 네. 30만 불 그 현상금을 걸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로 하면 이제 현상금 규모도 뭐 클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독립운동 당체의 최고 기관을 할 수 있는 임시정부의 수장이 됐으니 눈에 가시가 됐겠죠. 그런데 그러면 일본 정부를 피해서 들어갈 텐데 어떤 방법으로 상해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제 정식으로 가려면 미국 여권을 가지고 가면 문제 없죠.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이면 받는데 네. 이승만은 미국 여권을 신청도 안 했어요. 내가 우리나라가 이제 곧 독립하니까 독립할 때 내가 우리나라 여권으로 다닌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아예 일종의 미국에서는 무국적자예요. 뭐 미국 법이 이승만을 단속하고 그러진 않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시비가 걸릴 상황이었고 뭐 일본 여권을 가지고 가면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조선 출신이니까 네. 여러 가지 기록을 제출해서 일본으로부터 나 일본 여권을 달라. 근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 우두머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것도 못하는 거, 그거 하면 바로 잡혀가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미립국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미립국을 하려면은 뭔가 밀항을 하려면은 미립국이라는 게 이제 비행기로 가는 방법하고 이제 배로 가는 방법 두 개가 있는데 비행기는 뭐 그때 워낙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니까 이제 배로 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것은 우선 일본의 배가 중간에 기착을 하면은 그 기착된데 우리 비행기 타고 가면 막 여권 이렇게 네. 보여주고 뭐라 그러죠? 트랜스퍼 하느라고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네. 그 트랜스퍼 하는 절차가 이제 배는 배대로 또 있는 거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일본에 가서 그 일본 순사들이 순서들이 잡으면 그냥 청구할 수도 있죠. 방법이 그러다. 없잖아요, 이승만. 그러니까 이제 일본을 거쳐가는 배편은 안 되겠다. 하와이에 가면은 상해로 가는 직항이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상해로 가서 고민 끝에 주변에 여러 사람들하고 하와이로 가서? 네, 하와이로 가서. 그러니까 그 김노디랑 같이 여행을 갔던 게 결국 이승만은 하와이로 가는 편이었고 김노디는 김노디로 저 본토에서 공부하고 오벌린 대학에서 공부하고 이제 고향에 하와이에 있는 어머니 만나러 가는 길에 공교롭게 같은 기차를 탄 거거든요. 그 각자 이제 만나서 그냥 막 인사하고 그러고서 이제 헤어져서 각자 길을 갔는데 결국 둘 다 하와이에 온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하와이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뭐 그 동료들과 또 거기 교민 지도자들하고 여러 가지 의논을 합니다. 그때 뭐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보다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게 보스윅이라는 이승만의 미국인 친구가 있어요. 아 예. 그 사람이 나중에 이승만 이름도 좋네, 보스위. 이승만 대통령이 나중에 돌아가시고도 엄청나게 그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린 분인데 그 사람이 막 그 이승만을 기억하면서 막 그 장례식장에서 막 시같이 그 슬퍼하는 마음을 담은 글을 적은 게 있는데요. 지금도 전해 내려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와이에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여러 웨이브가 옵니다. 여러 파도로. 그래서 가장 먼저 뭐 중국 사람들, 뭐 포르투갈 사람들, 오키나와 사람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쭉 넘어가서 하와이 그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 이민을 하와이가 많이 봤는데 중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진출해서 많죠. 이 사람들이 근데 특이하게 보스윅이 보니까 하와이 와서 일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눌러서 계속 사는 사람도 있는데 눌러서 계속 사는 사람도 죽을 때가 되면은 다 중국 사람들은 본토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묻히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보스윅이 보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장의사인데 저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와이 나와서 살고 나서 돈도 많이 벌고 뭐 업적도 쌓고 그래도 죽고 나서는 자기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겨서 중국 사람들이 다 그 관에 실려서 죽고 나서 고향으로 가더라 하는 걸 이제 장례 사업일을 장례사가 눈에 딱 보이는 거죠. 네. 이게 돈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이승만한테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장례 사업을 하느라고 이 사람들 중국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관에 넣어서 저 배편에다가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너 그 화물칸에 들어가는 건 내가 너 책임질 테니까 그거 타고 가라. 그래서 이제 그거 좋다 이래가지고 이제 합의가 돼서 그 배를 이승만이 몰래 탑니다. 처음에 선장 몰래 선장한테 처음부터 얘기해서 선장이 안 되겠다 그러면 잡혀가 버리니까 보스윅이 마지막 그 화물칸 관을 실은 시신을 실은 화물칸을 관리하는 직원 하나를 매수를 합니다.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이승만과 임병직이라고 이승만을 따라다니 나중에 외무부 장관도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때 청년으로 이승만보다 훨씬 어리죠. 이승만을 이제 마좀 비서 겸 경호하는 겸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두 사람을 그래서 이제 상해에 가면은 이승만이 자기가 믿고 일을 도와줄 사람이 있었으니까 임명직을 데려간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그 화물칸에 관이 있는 시신이 있는 화물칸에 두 사람을 몰래 넣어줍니다. 그리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여기서 미리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너 잡히면은 배가 공해상으로 나갔을 때 나와야지. 그때까지는 꼼짝 말고 이 창고 안에 있어라. 네. 공해상으로 나오면은 일단 나와도 너 일본으로 잡혀가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실제 이승만이 그래서 공해상으로 나올 때까지 거기서 지내다가 임병직과 둘이서 살짝 나와서 이제 그 배 밑바닥에 선창에 그 관짝 옆에 시체 옆에 시체들하고 같이 네, 그냥 같이 속에서 그냥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냄새도 나고 막 그럴 텐데. 그러다가 이제 공해로 무섭기도 하고. 네, 눈치가 공해로 나왔을 시간이 충분히 되고 배가 막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그 하룻밤 뭐 이렇게 잔 다음에 나와서
자유를 만끽하다가 선장한테 잡혀요. 네. 너 누구냐 그래가지고 선장이 그래서 선장한테 유창한 영어로 설명을 하고 그래가지고 선장이 그냥 모른 채 해주겠다. 공회에서 잡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상해로 가서 상해에서는 또 내려갈 때 맞으면 배에서 하선을 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그 거기에 이제 상해 그 세관이나 또 거기 뭡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법무부 관리들이 나와서 이민국 도장을 찍잖아요. 네. 그런 절차를 또 바이패스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리 상해에 있는 이승만 직계가 이승만하고 이제 상해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승만과 노선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장붕이라는 사람도 있고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미리 연락을 해서 내가 배를 언제 타고 가서 내릴 테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너한테 연락할 테니까 네가 나를 데리고 가라 라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도착해서 연락을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상해의 그 출입국 절차를 무사히 바이패스 넘어가서 네, 예. 상해로 들어갑니다. 예. 네. 자, 사진 한 장 띄워주시겠어요? 예.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좀 소개를. 저 사진이 이제 이승만이 그래서 상해 밀항에 성공해서 이제 숙소를 마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크로프트 목상가 하는 분의 숙소에 이제 앞으로 내가 대통령직을 하는 동안 그럼 이 집에서 지내겠다라고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그 목사가 그 미국인 목사가 굉장히 그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숙소도 정하고 해서 숙소를 정한 다음에 임정 요인들하고 연락을 해서 이제 내가 그러면 정식으로 이제 그 대통령 일을 할 테니까 만나자. 그래가지고 만나서 이승만을 환영하는 행사를 하는 사진입니다. 환영회군요. 그러니까 행사에. 네. 도민단 환영회 이런 거군요. 네. 네. 자,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에 도착할 그 시점, 뭐 그 후에 더 그러겠습니다만 도착할 시점에 이미 임시정부 내에서는 공산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이 다투고 네. 무장투쟁 노선과 유교 노선 갈등도 있고 네. 서북 지역 출신이냐 뭐 기호 지역 출신이냐 그래서 출신 지역으로 다투고 뭐 이렇게 발목이 갈등이 있었다고 좀 알고 있는데 구체로 어떤 일들이 그 내부에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도 영호남 갈등이 요새는 이제 말은 안 하지만 워낙 그게 일상으로 굳건한 구조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아예 말도 안 하고 그냥 당연한 걸로 하지만 네. 영호남 갈등이 사실 우리나라 정치를 움직이는 가장 큰 지금 규정력을 가진 힘이잖아요. 이 지역 갈등이라는 게 그때는 영호남에 있었던 게 아니라 북한 출신들을 우리가 그때 서북이라고 불렀어요. 서북이라고 부르면은 보통은 평안도만을 얘기하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좁혀 개념으로 하면 주로 평안도 출신인데 사실은 북한 전체. 그러니까 서북이 관서하고 관북을 합쳐서 서북이라 그러거든요. 관서, 관북. 관서는 평안도, 관북은 함경도거든요. 그래서 함경도와 평안도를 다 합친 거. 결국 이북 전체를, 북한 전체를 그때 서북 출신들이라고, 북한 출신들을 서북 출신들이라고 불렀고, 왜 우리가 서북 청년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서북 청년단의 서북도 관서, 관북을 줄여서 서북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 출신 전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서 출신들하고 이제 남한 출신들하고 북한 출신과 사실은 이제 남한 출신들 사이에 갈등이 심했습니다. 근데 남한 출신 중에서도 그때는 주로 이제 기호, 영남이나 호남보다는 기호파 출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으로 하면 수도권. 네. 네. 그러니까 수도권 출신들하고 그 이북 출신들하고 갈등이 심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이북 출신이 뭐 이동희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고, 이제 이승만은 기호파죠. 황해도 출신이고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갈등이 그렇게 갈라져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념으로는 공산주의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혹은 사회주의자들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많게 된 이유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이제 조선 후기에서
일본 식민지로 넘어갈 때 신간회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신간회가 이제 좌우가 합작한 단체였는데 그 민족주의자들하고 이제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하고 합쳐서 활동을 하다가 일제가 들어와서 공산주의자들을 처벌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그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보안법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이 공산당이 다 지하로 들어가는데 그 지하로 그러니까 그 치안유지법이 나오기 전부터도 일제가 공산주의자들을 말하자면 억압했고 그게 일본 제국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철학하고 안 맞으니까 일본의 지식인 사회는 공산주의자들이 많았는데 정계나 관계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잘 못 들어갔어요. 일본 제국주의,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을 중심으로 그 군국주의, 제국주의를 일으켜서 일본을 명치신으로 끌고 간 사람들의 기본 그 핵심 세력은 일본 민족주의자들이에요. 천황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많았지만 일본의 관리들, 일본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공산주의자나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고 그게 이제 식민 지배를 하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반복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의 내부에서 사회주의 계열은 일본 식민 지배가 시작되면서 맞으면 탄압을 받는다 그럴까요? 억압을 받는다 그럴까요? 지하로 들어가거나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중에 상당한 숫자가 이제 그리고 1919년에 3.1운동이 나고 나서는 뭐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이런 거 벌어지고 그게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일본이 그걸 잡으려고 군사를 풀어서 그 시베리아로 출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막 우리가 아는 뭡니까 뭐 소련의 영지요? 예. 블라디보스토크 아니. 스보보드니. 네, 스보보드니 자유시. 자유시. 예. 자유시로 밀려가서 자유시 참변이 1920년인가 벌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절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만주로 많이 나가서 활동을 하고 뭐 블라디보스토크니 북경이니 여러 군데서 활동을 하다가 상해가 비교적 그 국제적인 역학 때문에 국제적으로 자유로운 도시니까 여러 세력들이 몰려들어서 상해에서 이제 통합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 통합임시정부에 공산주의자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 민족주의자 이승만이나 뭐 예컨대 김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 이승만 같이 무장투쟁보다는 이 민족의 힘을 기르는 자력갱생 그래서 뭐 학교를 세우고 민족의 역량을 우선 키우자 그다음에 외교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해야 된다는 걸 알려서 그게 그 나라의 외교 정책에 반영이 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역학 속에서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하자라는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상해 임시정부거든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갈등이 이제 사실은 이미 내장돼 있었어요. 임시정부가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인적 구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3.1운동이라는 큰 힘의 탄력을 받아서 이걸 그래도 우리가 서로 다른 차이를 극복하면서 나라를 독립시켜 보자라는 뜻으로 모였지만 내부의 구성원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이승만이 그것을 몸으로 겪게 되는 과정이 상해 임시정부에 가서 6개월 동안 대통령 노릇하면서 이거 정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깨닫게 돼. 내가 여길 떠나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6개월이라는 상해 체류 기간입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아마 상해 임시정부에 예. 그 신년 할애식 같은 걸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임시정부 이제 요원들이 최대한 그래도 모여서 찍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저기서도 젊은 편이에요. 예. 뭐 다른 사람들 다 이승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가운데 제일 중앙에 지금 넥타이를 메고 있는 분이 이승만 대통령이고 저 동그라미 속에 그 옆에 코스염 기는 사람 카이제르 코스염 왼쪽으로 예. 저 사람이 이동희입니다. 예.
그 밑으로 다른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는데 조금 그냥 너무 화면이시니까 네. 예, 김구. 이 사람이 김구입니다. 예, 생긴 김구처럼 너무 오시니까 예, 네. 그냥 그렇게 놔도 될 것 같아요. 김구는 저때 그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었어요. 네. 경무국장이 뭐냐면 좀 경찰의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하면 경찰 총수네요. 경찰청장이나 뭐 하여튼 그 경찰의 책임자, 내무부 산하의 경찰의 책임자. 네. 근데 저 사진 보니까요 신년 그 축하 사진이라 그런지 신년 할애식 거의 대부분이 양복을 입고 일부러 저렇게 찍은 거죠. 넥타이를 거의 다 찼네요. 몇 분을 빼놓고는. 네, 신년 할애식에 이제 이동희 요 사진은 너무 작아서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식별이 안 되는데 그 바로 앞에 사진 아까 보여주셨던 사진 있잖아요. 그 네. 상해 도착해서 환영식 하는 사진. 네. 그 사진을 보면은 누가 누군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저 사진에 다 나온 건데 저걸 좀 그 가운데 있는 저 꽃다발 메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죠. 예.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동희. 그 옆에 키가 작은 사람이 이시영. 이시영. 예. 예. 그다음에 그 옆으로 이동영. 음. 그다음에 손정도.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요. 예. 오른쪽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오른쪽으로 이승만 대통령 바로 오른쪽이 안창호, 네. 박은식, 신규식. 음. 마지막 사람은 누군지 파악을 못 합니다. 이 신규식 같은 분 저 얼굴 모습을 보면은 특이하죠. 거의 무슨 뭐 마카로니 그러네. 웨스턴 영화배우 같이 수염하죠. 완전히 아. 당시 상해 분위기가 저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해는 그래도 다른 곳보다는 좀 독립운동하기에 여러 가지 어떤 객관적 상황이 그나마 좀 나았나 봅니다. 복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니까 훨씬 더 자유롭게 입은 복장이 나오네요. 그런데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저는 공산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싸움, 유교 노선과 무장투쟁 노선의 갈등, 그리고 출신에 따라서 갈등, 여러 가지로 이제 막 복잡하게 싸웠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임시정부 이런 상태는 안 되겠다. 내각을 교체해서라도 뭔가 바꿔야 되겠다. 뭐 여러 가지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그래서 12월 달에 이제 거길 가서 네. 12월 말에 상견례를 하고 네. 환영회를 하고 환영회를 받고 이제 아까 그 사진으로 본 그 신년 할애식도 하고 이제 1월 5일인가에 그러니까 1921년 1월 5일이죠. 1919년 3월 1일 3일절이 있었고 19년 9월 달에 통합임시정부가 생겼고 이승만은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20년 가을에 상해로 가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12월에 도착해 가지고 거처를 정하고 이제 임시정부 요원들하고 연락을 해서 만나서 환영을 받고 정식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시작한 거는 맞으면 21년 1월 초인데 네. 그 첫 국무회의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이승만 대통령이 3.1절 직전에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직전에 위임 통치 청원한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거를 문제 삼으면서 이동희가 시비를 걸기 시작. 이동희가 그때 국무총리였어요. 네. 그래서 그 위임 통치 청원을 당신 왜 했냐? 있지도 않은 나라를 너 미리 팔아먹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니 대통령이 와서 지금 첫 국무회의를 하는데 이동희가 그 문제를 가지고 대통령한테 사과하라고 얘기하니까 신채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과 똑같은 주장을 하네요. 아니 그 신채호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다 따라서 이제 이승만 비난할 때는 그걸 하는 거죠. 뭐 예컨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난하면 다 따라하고 막 또 요새는 또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면 다 따라하고 하는 그 일종의 여론전이라 그러나 뭐 이런 게 막 그때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다 그 이동희가 선창을 하니까 예컨대 지금 뭐 후쿠시마 생선 먹으면 다 우리 굶어 죽게 너 대책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그 위임통치 청원이라고 왜 했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이제 그 당시 기준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독립의 방향이었는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야 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도 제대로 못하고 국무회의가 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국무회의도 개판이 됐다. 근데 내각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미국에 아니죠 상해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에서 구미위원부 활동도 했잖아요. 네네네. 이 구미위원부는 그러면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미 상원의 독립청원도 하고 이런 걸 했는데 네. 구미위원부는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구미위원부의 책임자를 김규식으로 임명을 했다가 김규식이 상해임시정부의 요원이에요. 무슨 장관을 했는지 기억 외교장관인가 했을 겁니다. 이 김규식이 이제 그 구미위원부 커미션 투 아메리카 앤 유럽의 책임자였다가 상해로 오고 현순이라는 사람을 거기 이제 책임자로 김규식의 후임자로 선임을 해서 이승만하고 의논해서 현순을 뽑아요. 현순이 이제 그 구미위원부가 하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그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미국 곳곳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독립을 원하는 의지를 담아서 애국금을 모으는 것을 이제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현순이 그 일을 맡아서 또 한국 친위회가 도네이션 해주는 돈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처음에는 현순이 잘 하다가 그래서 이승만한테 그래도 그걸 보내고 상해임시정부로 보내고 하는 걸 하다가 나중에는 현순이 이게 해보니까 자기가 좀 장난을 쳐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현순 때문에 돈이 막 다른 데 쓰이고 막 그러나 보죠. 네. 그래서 현순이 돈을 그 관리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가 스스로 이승만과 협의하지 않고 스스로 그 구미위원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비워두고 있었는데 스스로 자기가 이거 내가 해보니까 이거 내가 못할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승만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계통상으로 보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있고 외무부 장관이 있고 외무부 장관 아래 주미대사 자리거든요. 그럼 주미대사를 하려면은 뭔가 뭐 본인이 하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그 임시정부 조직 안에 계통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고 본인이 할 생각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네가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윗사람이 시키는 건데 본인이 그걸 이제 도장을 쾅 찍어서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이승만이 이걸 보고 있다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승만하고 가까운 서재필 선생님이자 동지인 미국에 남아있는 서재필한테 저 현순이 왜 저러냐 라고 얘기해서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돈 때문에. 그렇군요. 국무위원부도 이제 그런 내부에 또 갈등까지 겪게 되는군요.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사진. 저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저 사진은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임시정부 대통령 시절에 중국 사람 복장을 하고 상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게 사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한복이나 양복을 맨날 입는데 그러니까 주로 그것만 봐왔는데 저건 이제 중국에 갔다는 걸 딱 느낌으로 알게 해주는 사진이죠. 그러면 상해에 있을 당시에 찍었던 사진 저게 21년 4월 달일 겁니다. 21년 4월 달에 봄에 뭔가 하여튼 사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찍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상해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게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얼굴에 중국 옷도 잘 어울리죠. 어떻게 보면 좀 몽골 사람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진 옷을 바꿔 입으니까 좀 새롭게 보이네요. 굉장히 세련된 젊은 지도자 인상을 양복과 뭐 이런 걸 보면 한복을 입으면 또 새로운 또 인상을 주던데 중국인 옷을 입으니까 또 인상이 다르네요. 자, 임시정부에서 내부의 갈등, 반목 이런 것으로 어려움을 겪은 이승만 대통령 결국 상해를 좀 떠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월 5일인가 그 21년 1월 달 첫 국무회의부터 이제 그 뭡니까 위임 통치를 청원했다라는 이유로 그 임시정부 대통령인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에 맡기겠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게 어떻게 독립하고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승만은 그게
끝까지 그렇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 한 5년 어차피 지금 일본의 식민지가 돼 있으니까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빠져나가기 위해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한 5년 받다가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필리핀이 사실 그렇게 독립을 하거든요. 이제 미국의 통치를 받다가 독립하는데 그리고 다른 유럽의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 대전에서 진 국가의 식민지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독립을 많이 해요. 이승만 그 패턴을 따라하는데 이제 그게 3.1운동의 정신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시비를 거는 게 이동이에요. 근데 이승만은 이게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했던 일인데 그래가지고 21년 1월 달부터 이제 시비가 걸리기 시작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지금 상해 임시정부에서 하는 활동을 좀 정돈을 해서 막 중구난방으로 뭐 오늘은 이 일하고 내일은 저 일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할 일은 뭐다라는 걸 좀 정돈을 하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방략을 하나 만들어서 2월 28일에 연두 교서 왜 대통령들이 요새 그러니까 연초에 발표하는 연설문이 있잖아요. 네네. 올해 1월은 이렇게 국정을 운영한다. 이제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 임시정부의 행정을 좀 쇄신해야겠다. 예산을 좀 아껴 써야겠다. 그다음에 외교적인 활동을 좀 중심으로 하자.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데 이승만의 그 야심찬 발표를 거기 있는 사람들은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택도 없는 얘기를 한다. 이 사람들은 그냥 무장투쟁하는 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주에서 무장투쟁하던 사람들이 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만주에서 무장투쟁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보이면 쏘고 일본군에 협조한 사람들이 있으면 밀정이라고 죽이고 하던 이제 습관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에 모여서 뭔가 국제적인 질서 안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없고 여전히 밀정에 항상 쫓겼으니까 밀정을 죽여야 된다. 일본을 테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활동을 하는 거에 익숙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뭔가 굉장히 모범생 같은 행정을 쇄신하고 외교에 집중하자. 그래서 국제회의에 막 가야 되고 뭐 국제회의 일정을 찾아서 이제 막 이런 걸 하니까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이나 기대하고는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승만이 그런 얘기니까 쳐다보지도 않고 저 또 무슨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승만이 이제 이거 내가 잘못 온 거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게 2월 달부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동희가 또 시비를 걸어요. 당신이 이제 이승만이 막 떠날 것 같은 이제 분위기, 그러니까 하도 이제 자기들이 봐도 자기들하고 이승만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이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대통령이 상해에 있지 않고 다른 게 가 있을 때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해요. 이동희가. 그래서 이승만이 그러면 외국에 있더라도 나하고 연락을 하면 되는 거니까 임시정부 대통령은 계속 나고 내 허락이 있어야 최종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입장의 얘기를 하고 이동희는 임시정부 대통령이 상해를 떠나면 여기 있는 국무총리인 내가 회의를 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거 가지고 또 티격태격해요. 그래서 하나마다 사사건건 이승만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도저히 이거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드디어 이승만이 5월 달인가 고별교서라고 나 이제 떠난다라는 대통령 그 발언, 교서, 고별교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딱 하고 바로 떠나나요? 아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어떻게든지 수습을 해서 이걸 좀 끌고 나가 보려고 그러는데 돈은 돈대로 쪼들리고 말은 말대로 안 듣고 노선은 노선대로 안 맞고 온갖 갈등에 시달리면서 고별교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고 붙드는 사람 뭐 잘 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표표히 떠나오죠.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냥. 그 고별교서의 제목이 외교상 긴급과 재정상 절박.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내가
상해 임시정부가 있는 상해만 있는 것이 독립운동에 도움이 안 되고 외교상으로 긴급하게 내가 해외에 다녀야 될 일이 많은데 해외에 나가서 활동해야 될 일이 많은데 예컨대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한인대회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상해에 계속 머무르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외교상으로 긴급하고 재정상으로 또 절박하다. 돈도 없다. 근데 이제 돈을 아까 보려는 문제는 아까 얘기한 그 현순과의 트러블이 생기면서 또 뭐 중간에 막 말썽이 생기고 돈이 오다 안 오다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가지고 나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로 외교상의 문제와 재정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상해를 떠나야겠다라는 발표를 하고 떠납니다. 예, 그렇게 떠나면 이제 미국에 하와이에 도착을 하면서 이제 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나요? 그래서 떠나서 이제 상해를 떠나는 것도 또 몰래 와야 되는 거예요. 뭐 공개적으로 뭐 나 갑니다 그러고 이제 이 고별 교수도 그 임시정부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뭐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배를 또 몰래 타고 이번에는 필리핀을 마닐라를 경유하는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갑니다. 호놀룰루로 갑니다. 그래서 마닐라에 내려서 그 필리핀의 바기오라고 필리핀에 좀 가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 좀 이렇게 고산지대에 있어서 우리나라 평창이나 뭐 저 태백산맥 같이 좀 높은 데 있어서 좀 시원한데 필리핀의 썸머 캐피탈인 지역이 있어요. 거기도 한번 들러보고 그러고서 이제 하와이로 돌아갑니다. 하와이는 이승만과 가까운 교민들이 많으니까 돌아오는 이승만을 엄청 환영합니다. 격려합니다. 모여서. 예, 오늘 대담은 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상해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과정, 당시에 주변의 이제 객관적 상황이 어떠했는지, 국제적 상황이 어떤지와 연계해서 당시에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봤고요. 임시정부에 있었던 상황, 공산주의 계열 또 이런 어떤 작동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주제 다루나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 하와이로 돌아왔는데 1921년에 그 워싱턴 군축회의라고 네. 2차 대전에 이제 승전국끼리 모여서 2차 대전이라는 1차 대전이라는 굉장히 그 국제적으로 혼란하고 사람이 많이 죽는 전쟁을 벌여서 이제 1차 대전의 결과로 파리 강화회의를 통해서 패전국 식민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하는 걸 다루고 그 다음 단계로는 이 전쟁의 승전국 사이에서 군비를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 서로 막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장해서 해군력을 늘리고 그때는 해군력 늘리는 게 군비 확장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였어요. 육군보다 해군이 중요하구나 하는 걸 이제 점점 깨닫게 될 때라. 그래서 워싱턴 군축회의라는 해군력 감축과 균형, 그 열강 사이에 예컨대 태평양에서 일본과 미국, 뭐 영국 이런 나라들이 군함의 숫자를 어떻게 맞출 거냐, 군함의 사이즈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뭐 요새는 뭐 이제 그런 단계를 넘어서 요새는 핵 협상을 하면은 핵무기 개수를 제한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옛날에는 군함의 개수, 군함의 사이즈를 제한하는 이제 그런 문제에 관한 국제회의가 있는데 이승만이 거기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도 재미있는 사건들이 많고 결국 또 실패합니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마치기 전에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아시겠지만 제가 얼마 전에 이 두 권의 책을 냈습니다. 하나는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운동할 때 그 어떤 활동을 했냐 해서 요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 네. 그다음에 이제 독립운동이 끝나고 해방이 돼서 그 미군정화에서 건국을 추진할 때 그 독립 과정을 밟을 때에 있었던 일들을 정리한 책 요 두 권을 제가 얼마 전에 출판을 했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요 시기에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이 궁금하면은 제 책을 좀 여러분 그 시청자들께서
한 권씩 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꽤 팔리더니 요새는 아예 잘 안 팔려서 아, 그래요? 출판사 사장님이 그 펜앤마이크에 매일 나가는데 그 책 좀 홍보 좀 매일은 아니잖아요.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홍보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우리 출판사 사장님한테 혼나서 네. 제가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두 권입니다. 자, 네. 저도 책을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1, 2권이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인터넷 서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승만 시간을 달린 지도자 저자 누구라고요? 유석춘 교수님입니다. 책을 좀 보시고 또 역사 대담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석춘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